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재정이겠죠. 정부의 씀씀이가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세금 관련 얘기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매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슈퍼 예산이다,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산안이 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556조 원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규모가 정부가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세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예산과 지출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좀 다소 과한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미정유의 사태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을 추진하는 건 맞는데요.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지금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2017년에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국가 부채가 한 660조 정도로 GDP 대비 한 3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추정에 하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네. 이게 1,070조로 늘어나서 51% 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5년 동안에 한 15% 정도 GDP 대비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비처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경제도 장기적인 어떤 불황 국면에 들어가면서 경제 성장도 시원찮을 거고 더구나 인구가 줄면서 사회적인 활력을 잃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첫째고요. 예. 둘째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을 늘리면은 이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걸 뜯어보면 우리 정부 때는 쓰고 싶으면 쓰고 다음 정부 때 좀 아껴 써라 이렇게밖에 읽히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앞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원칙이 제시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너무 경기 회복이나 모든 거를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IMF 때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경제가 회복이 됐는데 지금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재정 투입과 함께 이를테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 계획이라든지 혹은 어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한다든지 혹은 미래에 대비해서 산업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 고통스러운 땀을 흘리는 그런 과정과 함께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효과 극대화되는데 그런 조금 힘든 것들 사회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나 정책이 없고 그저 재정만 투입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재정 성수 효과 1 이상이 나야 되는데 재정 성수 효과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예. 걱정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해 예산도 굉장히 확대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올해 정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고 싶은데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올해 이 편성된 예산인 512조 정도보다 한 8.5% 정도 늘어난 규모로 내년에 이제 예산안을 꾸려가겠다라고 정부가 일단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일단 예산이 이제 슈퍼 예산인 거는 올해하고 내년 동일하고요. 예.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전공이라는 어떤 미중유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부분들이 보면 2018년부터 지금 내년까지 그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7.1%였다가 2019년도에 이제 9.5%,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9.1%, 그러니까 이 7.1%, 9.5%, 9.1%, 그다음에 내년에 또 8.5% 네. 이렇게 계속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치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뭐 코로나19라는 그런 뭐 미중의 사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늘려오는 스탠스가 오히려 최근에 좀 둔화되는 걸로 보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기조인데 과거부터 늘렸다는 걸 통해서 그럼 계속 예산만 늘려오는 정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야별로 증감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차이는 절대 금액 차이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그 비중이 높은 거, 증감률이 높은 게 이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2.9%.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환경 부분이 지금 16.7%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 고용 쪽 예산이 10.7%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포인트가 오히려 환경 쪽이 늘어났는데 물론 환경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증감률이 조금 더 그 이 보건복지 고용 쪽에 또 집중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가부채 문제도 계속 이제 증가세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적자국채 발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자국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구축 효과가 있어가지고 결국 회사채들이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이게 피드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그 이제 정부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뭐 질의라든지 부별 심사하고 나중에 사업별로 뭐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평론가님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예산안 뭐 500조 원이 넘는 거대 규모긴 하지만 사실 한 푼 한 푼을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늘 반발하는 게 이제 필요 없는 아니면 뭐 재탕인 사업에 뭐 지나치게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감액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산안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규모의 적절성입니다. 과연 이 올해 내년에 556조 원의 이 사이즈, 규모가 크냐 작냐에 대한 기준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재원 조달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려갔을 때 이만큼에 대한 부분, 즉 과연 세입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는가라는 기준을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방금 앵커가 이야기하신 지출 효율성이거든요. 네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이 크다 적냐보다는 예산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과거에 뭐 지자체 예산 쓰려고 보도블록을 막 그렇게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으면 이제 연말이 왔구나라는 맞아요. 사람들도 그거 있었거든요. 없애려고 한 10년 넘게 하다가 요즘에 좀 잦아든 이제 그런 게 지출 효율성인데 첫 번째 규모의 문제를 보면은 저는 오히려 작다고 좀 보거든요. 규모 자체는. 이게 555조 6천억이지만은 실제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년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차 추경하고까지 더해보면 실제적인 증가율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에다가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 555조는 증가폭 자체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군요. 1.6% 정도 늘어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규모 측면에서는 특히 코로나19가 당장 내년에 뭐 백신이 나와서 없어지지 않을 거랑 감안하면 사이즈라든가 규모는 더 컸어도 저는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기준, 두 번째 기준에서 재원 조달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퀘스천 마크가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법인세는 이미 굉장히 쪼그러들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세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면서 또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주식이라든가 이제 부동산에서의 세금들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재원 조달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 면세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규모를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재원 조달이 규모는 더 커져야 되는데 말이죠. 세 번째 지출 효율성, 이 세출 부분인데 바로 이제 이 점을
국회에서부터 예산안이 본격 이제 심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깡내 만회하게 될 텐데 예.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지금 가장 많이 커졌었던 산업 일자리, 산업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태양광으로 가는 이제 큰 틀에서의 신재생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게 지금 중장기 플랜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가라는 점들. 또 하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R&D, SOC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만큼 현재 우리 행정 관료들이 테크노크рат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는 국민들도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중복 예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 잣대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하나씩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평론가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규모와 또 재원 조달 그리고 지출 효율성까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아까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쓸 때는 잘 써야 되고 안 쓸 때는 좀 안 쓰는 그런 뭐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평론가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기업 예산하고 이제 정부 예산하고 다른 게 기업 예산은 투입하면 투입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산되는데 만약에 적자가 되면 물건이 안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당장 드러나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 문책을 당하는데 정부 예산은 일단 얼마나 잘 쓰느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 과정도 소홀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아무도 문책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서로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이 이슈가 아니고 많이 쓰고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벼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투쟁하는 척 하다가 막판 되면 예결위들은 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다 챙기고 적당히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시간 날 때마다 강조했는데 정말 국가 예산을 잘 썼는지 그 피드백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을 국가 예산을 탕진했거나 제대로 못 쓴 경우에는 그 벌칙이 돌아가는 페널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예산 체계를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혈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혈세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계속 예산을 늘리는 것에 좀 치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우리 정평론가께서 본 예산은 전년 대비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을 뭐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저런 선거도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또 추가 경정 예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예산부터 저는 조금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또 추경이 편성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니까 예. 그럴 경우에 본 예산까지 키워놓으면 또 과도한 지출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출 효율성을 야당이 정말 치열하게 좀 검증을 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과연 전년도에는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검증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냥 확보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정부 예산 회기라는 게 사실 그 피드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배정될 때 상당히 여야의 그 대립이 있은 이후는 사실 그 쓴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회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늘어난 정부 예산은 웬만하면 줄어들기 힘듭니다. 한 번 이제 늘려놓게 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에도 증가하는 쪽으로 가지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이제 부정적 여파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야당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상당히 이제 검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이제 배정돼 있는 예산이 한 예. 21조 3천억 정도에 대해서 한번 그 적당한지를 여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대비한 예산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는 거고 지금 그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 그 고용 예산에 더 투여돼야 되는 지금 즉시 이제 투입돼야 되는 예산으로서 적합하냐 좀 보는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 배정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동력 관련된 제고시키는 예산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급한 불을 측면의 끌 수 예산이냐 그걸 명확히 해서 좀 카테고리별로 제시해 주게 되면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사업 비율이 높다. 이거 지금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그 10대 과제로 나온 것 중에서 계속 사업 비율이 높다. 특히 이제 뭐 AI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올해 한 1,075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올해 사실 2020년 1월 말부터 이게 그 예산이 배정되고 이제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나온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속 사업으로 이제 고려가 되면서 89% 정도의 계속 사업 비율을 유지하는 게 이런 급한 시점에 예산 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지금 시급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지를 그 시간별로 이제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여야의 입장에서 논쟁은 좀 사그러들고 어때 보는 시각도 좀 지금 다른 상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서서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아마 재원 조달 부분일 거예요. 그럼 재원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지출로 쓰게 되는 건데 일단 그래서 뭐 규모가 이 재정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증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증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이 이미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세수를 만약에 더 걷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산안 규모 다음이 이제 조달 문제. 이것은 결국 재정 건전성과 이제 풀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결과적으로 돈 들어올 때는 세금밖에 없으니까요.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은 증세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런 상태로 더 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가 뭐 확연히 떨어질 것 같고요. 기업들이 내년에 갑작스럽게 또 사업이 잘 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떤 증세에 대한 선언은 아니더라도 좀 운을 좀 띄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뭐 10명 중 4명, 40%, 5명 중 2명은 면세점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막 연말정산 13월에 보너스 많이 갖춰도 이 환급이 안 나와요. 이미 이제 면세 세금을 안 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세 비율자들의 비율을 좀 축소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소득세를 높이는 것, 부자 증세는 거의 지금 최대치까지 또 올렸는데 아마도 여기서 또 부자 증세를 더 가게 된다면 이번엔 좀 조세 조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꽤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재산세 부분이라든가 또 주식 관련해서 주식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은 이것을 증세를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해든 아니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정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한다 이런 바람도 가지고.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증세를 하지 않고 세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 지출은 더 되는데 벌이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속 재정 건전성 악화로 그냥 가겠다는 건지 이런 스탠스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도 정세 없다 그랬다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정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도 그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원래 이제 이 정부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정세가 아니라 복지 향상 그래서 재정 확장을 내걸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엉켜버린 건데 자 그렇다면 복지를 정대하는 건 빚을 내서 계속 복지를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복지를 주기 시작하면 그걸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럼 결국 정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세라는 이슈하고 복지라는 이슈하고 이 국민들이 잘 설명을 해서 그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그 복지 수준이 높은데 중산층 정도면
50% 이상,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그렇게 세금을 내지만 내가 노후로나 내가 아플 때나 어떤 그 복지 정책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 말씀들 나눈 대로 이미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파트 한 재산세가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한 중산층이면 그 정도는 올랐을 겁니다. 이미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속, 지금 우리가 정세하면 소득세 부분만 생각하는데 사실 소득세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우리나라의 상위 한 5%, 10% 이 부분들이 대부분을 다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50% 조금 안 되는 근로자들은 면세점에서 소득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세라고 하면 꼭 소득세는 주식 거래세라든지 부동산 거래세,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데 관련된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자, 복지도 없고 정세도 없는 걸 택할래? 아니면 정세는 좀 하지 마. 복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개선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실상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열심히 지금 또 그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현재 상황을 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리 개인적인 소득세라든지 이걸 걷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국고의 85%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서 나오는데 지금 기업 활동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그렇죠. 법인세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체감하는 세금은 올라가는데 전체 재정에 세입에 도움은 기여하는 크게, 부분은 그렇게 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로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펼치면 이 정부 부채 비율은 빛의 속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역시 법인세 그리고 기업 활동이 좀 정상화돼서 법인세가 다시 예전처럼 걷어져야 뭐 지출에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분위기 자체는 사실 여당이 증세를 공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세라는 게 사실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가 이제 대놓고 사실 증세하겠다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신 내용 보게 되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감면했던 비과세 감면 부분들을 축소해서 이제 그 세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주식 투자, 양도차익, 네네. 그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들을 슬금슬금 올리면서 사실은 이제 증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증세의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이 사실 그런 거에도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세를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되는 국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재정 적자가 지금 그 통합 재정 수지로 보게 되면은 그 71조,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 재정 적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96조. 그게 사실은 지금 적자가 한 100조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올해 이제 국세도 17조 정도가 덜 거쳤다고 하고 법인세도 이제 그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15조가 안 거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부담하게끔 사실은 증세하겠다 얘기를 하고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감면됐던 부분에 대해서 뭐 세율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증세 안 하겠다 얘기하고서 일반 대중들이 많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의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9억 원인지 6억 원인지 확정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9억 원이라고 할 때 서울 아파트 가격 9억 원 공시가액 기준으로 한 89% 정도가 대부분 9억 원인데 그럼 대부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뭐 이제 상당히 인상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증세는 이제 안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들 감면했던 걸로 줄이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좀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플랜카드에다가는 걸어놓고 증세 없다라고 해놓고 알게 모르게 증세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최근에 뭐 증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또 증세 뭐 부담, 세부담 증가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재산세 완화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공시가 6억 원 정도나 아니면 9억 원 정도에서
논의가 되다가 6억 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공시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나온 게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확정 아닙니다. 네, 네. 오늘자에 이제 몇몇 언론들이 단독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산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라는 게 뭐냐면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 로드맵이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네네. 문제는 이제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이제 거의 시세 대비 90%를 치고 올라옵니다. 공시가격은 이제 세금을 내는 좀 과표의 기준이 되죠. 저렇게 되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제 반발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보유세, 일명 이제 재산세, 또 고가는 종부세까지 합친 것이죠. 부담이 커진다. 또 반면은 아니 그동안 집값 오르는 게 얼만데 그 정도도 감내 못하냐. 근데 이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1주택자 분들입니다. 1주택자는 거기서 실거주했고 그렇죠. 뭐 그냥 살다가 뭐 집값이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요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에서 그걸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이제 양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럼 1주택자를 다 깎아주지 말고 기준을 두자는 기준을 거죠. 두자라는 건데 공시가격 6억은 시세로 한 9억 정도가 되고요. 당초 민주당 안은 공시가격 9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로 하면 12억, 13억 네, 뭐 그 이 정도 정도 되겠죠.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시가격 9억 정도로 가는 것을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 정도면은 큰 틀에서는 이게 국민들도 합의를 할 수가 있겠구나. 게다가 지금 재산세 깎아주는 그 감면율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 저게 공시가격 6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그 10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으로 하면 뭐 10억, 11억, 12억 이 주택도 이 어쨌든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1주택자라는 점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대주주 저 10억은 저는 이제 이 어쨌든 3억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과 엊그제 또까지만 해도 끝까지 3억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좀 느닷없이 또 저거를 바꾸게 된다면 이제 2023년에는 양도세 5천만 원으로 이제 또 양도세를 내기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익에? 네네. 대주주 기준과 관계없이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요. 이제 차익에 대해선. 그 또 바뀔 수 있다고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게 했을지 이런 또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재산세 인하 감면 문제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놓고 지금 뭐 정부의 입장과 또 여당의 입장이 좀 엇갈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공시가격 6억 이하 예. 현행 10억 유지가 확정이 이제 뭐 그 확정은 아니고 그 청와대 방침인 걸 아는데 됐다면 오히려 저는 저거는 좀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일단 저 첫 번째 안 6억 이하로 유지한 건 두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세수 확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저 6억 이하로 재산세 완화 기준을 낮추게 되면 상당히 서울에 가지고 웬만한 중산층들 이제 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 정대 효과가 아까 저희들 뭐 너무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좀 걱정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한 걱정을 정부도 하고 있는 거죠. 세수 저 부분을 9억에서 6억을 낮추면 상당 부분 세수 정대 효과가 있고 둘째로는 아마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좀 약간 맞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억이라고 너무 높은 가격을 인정해 말씀은 실거래가는 12억 정도 되는데 6억이면 실거래가 9억 정도. 우리가 한 중산층이 가지는 아파트들 너무 그 기준을 높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부동산 이렇게 좀 그 뭐랄까 보유세를 좀 옥죄야 뭐 실제 그렇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좀 억제작용 수 있지 않느냐. 세금이 비싸니까 너무 비싼 아파트 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고려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에서는 저걸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왜냐하면 이 결국 중산층들이 반발할 거고 조세 저항이 일어날 텐데 당에서는 9억을 하자고 그랬는데 굳이 6억을 했다 그러면은 네. 나름대로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면에서 결단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점수를 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까 거래세 10억
거래 기준도 주식거래. 네. 저 대주주 기준도 네.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10억이니까 그걸 3억으로 낮추려고 그랬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주주 기준이 1%나 2%나 지분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중소기업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지 않은데 그걸 액수로 규정하면 말이 안 되는 지금 10억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나마 3억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 그 부동산 보유 기준 완화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유세는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 대신에 거래세는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갖고 있기도 그렇죠.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 보유세를 현실화해서 좀 올린다 그러면은 쉽게 집을 사거나 팔 수 있게끔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세는 대폭 낮춰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한쪽은 논리가 그래야 맞고 시장에 나오겠죠. 예, 한쪽은 논리 맞지 않으면 여전히 뭐 살 때도 돈이 많이 들고 보유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팔 때도 많이 들면 그야말로 조세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그 보유세 기준이 완화된다 그러면 좀 강화된다 그러면 그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그렇게 갔으면 균형 잡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재산세 완화와 또 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3년 정도 되면 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내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의 논란이 또 나중에 또 2023년에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다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단일 종목으로 이제 3억 원으로 할 거냐, 기존 10억 원으로 10억 할 대로 거냐, 놔둘 이게 사실 것이냐. 논란인데 저 문제가 어쨌든 2023년이 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 그 주식 시세 차익 낸 분들에 대한테 양도 차익 이제 과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지금 10억 원이냐 3억 원이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그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대주주 자격 요건이긴 하지만 이제 주식에 대한 손익통산이라든지 네. 2월 공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과세부터 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또 이슈가 됐던 뭐 주식 손익통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손실에 대한 2월 공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 2023년 되게 되면은 이제 과세부터 하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단일 종목 그 3억 원 그 이제에 대한 그 대주주 요건 그게 사실 좀 형평성도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일 종목에 3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투자한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가지고 한 뭐 10억 정도 본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종목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투자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한 10만 원 본 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 실제로 그 과세를 하는 부분은 이제 3억 원 이상 되는 분, 그 단일 종목 3억 원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로 투자하신 분이 만약에 한 뭐 10억 원 정도 이익이 냈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단일 종목에 대한 의미가 결과적으로 뭐 10개 종목 보유한 분보다 금액이 조금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 이하로만 이제 유지가 되면은 이제 과세를 안 하고 3억 원 이상 단일 종목에 투자한 분은 이제 과세가 되는 그런 불평등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분 비율대로 사실은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논란의 여지라기보다는 그 3억 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주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억 이하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정부나 청와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6억 원으로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문제도 사실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보다 공시가격 그 현실화율 90%에 지금 2030년까지에 네. 이제 맞추겠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게 이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당장 뭐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할 건지 10억 원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은 시점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기준을 저렇게 정한다는 것도 좀 모호하거든요. 가격이 안정된 상태라고 시장이 하면 좀 정상적이 않은 상황이기 그럼 공시가격 때문에. 기준을 좀 정할 수 있겠죠. 근데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이나 6억 원이 논쟁할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황 이후에 논의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일단 이제 현행 10억 유지라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 저렇게 된다면 정말 한숨 돌리는 거죠. 만에 하나 종목당 3억이라고 했다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연말 주주명부 폐쇄 때까지니까 네. 뭐 큰 틀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 대선에 대한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데 좀 우려할 만한 일이어서 그렇죠. 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억 유지인지. 근데 다만 이때 유지를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만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10억에서 3억으로 또 낮추는지. 다시 예, 여기에 대한 일관성을 굉장히 둬야 되는 것이 이제 당초에 올해 명부가 폐쇄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번에 기준으로 내년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이 되죠. 근데 원래는 이제 3억으로 낮추면서 좀 충격이 크니까 1월부터 4월 1일까지는 또 면세 기간을 뒀어요. 만에 하나 10억이면 이제 이건 또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됐는데 내년에 또 갑자기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한다라고 한다 하면 그러면. 또 이게 또 논란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10억 기준은 내년에도 또 같이 간다. 즉 2021년에도 간다. 뭔가 그럼 확실한 예. 네. 그럼 2021년에 대한 소득 부분을 2022년에 내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대한 소득 부분을 2023년에 내고 그렇죠. 2023년부터는 이제 5천만 원으로 네, 가게 차익으로 된다. 가게 되죠. 예, 그때부터는 뭐 대주주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 지금 확실히 로드맵을 정하고 이거는 이제 정말 흔들리지 변동성이 않게끔. 않겠다라는 안정을 두는 것이 정말로 이번에 10억을 유지한다면은 이게 좋은 것이 분명히 2022년에 가서 주식시장 또 나빠지고 이러면 거기에 5천만 원 걷는다 그러면 또 지금 이상의 또 반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10억 유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대신에 큰 틀에서 로드맵에 대해서는 확실성과 신뢰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얘기가 되는 뭐 세금 관련 이슈 중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가 물려받게 된 주식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가 한 10조 넘는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고가 한 50% 정도 되고 또 최대 주주가 보유주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또 할증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11조 원 정도 아주 거대 규모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 게 우리나라 상속세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이건 뭐 기업이 활동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예, 그 상속세 외국 사례를 보니까 네. 주요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한국이 60%로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가장 일본이 높아요? 55%, 프랑스 45%, 영미가 40% 정도고 뉴질랜드 아예 없네요. 독일은 30%. 그래서 뉴질랜드는 아예 없군요. 예, 상속세율이 절대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영미 기준에 맞춰서 한 40%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가업 상속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건 저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어차피 뭐 40%라고 하도 우리보다 좀 낮다 하더라도 2대, 3대 거쳐서 오면은 또 자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금 내고 자녀들 분할 상속하다 보면 어차피 그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지분을 계속 상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꼭 2세, 3세가 대기업은 이미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공공기관 성격이 강합니다.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죠?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그 오너의 혹은 창업자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꼭 그걸 뭐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경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뭐 일테면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에도 만일에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면 지분이 거의 없어도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포드 뭐 4세도 얼마 전까지도 이제 회장으로 있었고요. 일본의 토요타도 아키오 토요타 회장이 지금 아직도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아마 거의 몇 %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그 CEO를 할 수 있는 거는 지분이 많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대개 이제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오너 패밀리를 부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공기업이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공적 성격이 강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으로서 지분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그냥 승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 상속세는 제대로 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적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전문 경영인보다 아무데나 유리하거든요.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능력이 안 되면 전문 경영인에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승계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 뭐 오너 CEO라고 해서 뭐 많이 누리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낮은 상속세 비율에 거의 한 반 정도를 또 감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가압승계제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혜택도 적고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상속세 내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는 외국인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 승계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대폭적으로 그 기업을 승계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절대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낮추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뭐 상속세율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50% 그다음에 이제 30억 이상의 이제 최대 상속이 네. 될 경우에는 이제 또 프리미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50%로 봤을 때 OECD 평균 한 26%보다는 이제 약 2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게 항상 우리 그 대기업들 대주주 특히 이제 오너 경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1세대 우리 그 창업주들에 비해서 2세대, 3세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속칭 이제 금소자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부에 대물림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상속세율을 낮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감이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오너 경영인들의 어떤 검증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꼭 경영을 해야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느냐. 전문 경영 체제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율을 낮추는 거는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가업승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속 뭐 고용 유지도 돼야 되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기피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업승계를 해가지고 기업 그 경영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가 너무 많게 되면은 뭐 2세, 3세들이 이제 중소기업 경영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 경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인 차원에서라도 상속세를 율을 좀 낮추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다만 이제 한꺼번에 낮추는 것보다도 점진적인 게 좋은 것 같고 가급적이면 공제율을 많이 좀 포함시켜가지고 절대적인 수준을 좀 낮추는 게 선택적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떠세요? 상속세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효세율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 흐름 부분인데 실효세율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이 국세청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부터 해서 이 과세 체계가 협상, 그러니까 공제도 해주고 이 재량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을 따지면 IR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칼 같고 엄격하고 클리어하거든요. 이게 뭐 이거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왜 실효세율에 문제가 드냐면 지금 상속세율을 우리나라가 뭐 OECD 평균과 비교를 할 때 항상 반대 나오는 것이 실효세율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세 내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높지 않다. 그러니 괜찮다.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런 주장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국세청과 과세 체계도 바꿔서 공제 같은 거 빼고 좀 명확하게 하면서 동등 비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우리는 높지만 실효세율은 낮다. 그러니 괜찮다. 그러지 말고 그런 실효세율 자체를 실질적으로 상속세든 법인세든 개인소득세에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5년, 10년, 15년 동안 이런 부분을 안 했습니다. 몇 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이군요. 예, 하면서 그냥 뭐 깎아주면 깎아주고 공제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상속세가 높냐 낮냐에 있어서는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시대 흐름이라는 뭔가 앞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이런 쭉 선진국들과 다른 나라들의 소득세를 보면 좀 놀라는 부분들이 북구 유럽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5%밖에 안 되고 뭐 예. 핀란드, 노르웨이는 아예 상속세가 없고 우리가 생각과 정반대잖아요. 좀 높을 줄 알았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데 왜 낮을까? 저것은 뭐냐면 저들 국가는 이미 상당 부분 복지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자 증세, 특히 이제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득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속세의 부분도 이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대 흐름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복지, 사회 안정망 커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더 많이 내는 과세 체계가 되겠죠. 예. 그거와 발맞춘다면
당연히 상속세 부분도 이제는 저들 복지 선진국에 맞춰서 서서히 떨어뜨리려는 저런 시대 흐름을 하나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차원에서의 시대 흐름은 뭐냐면 미국도 이런 가업 승계라든가 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상속세를 높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입니다. 아니 아빠가 사장인데 왜 너까지 사장해야 돼? 이런 논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으로 내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미국 위시에서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굉장히 떨어뜨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정성 때문에 이런 가업 승계라든가 경영권 승계를 세금으로 막아왔는데 막아왔다 보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남 좋은 일은 뭐냐? 바로 사모펀드, 헤지펀드입니다. 이 돈끼리 모였던 이런 집단들이 기다렸다가 뺏기려는 지분 악화 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다 그 회사를 먹고 앉아서 그러니까 먹튀네요. 예, 돈으로 그냥 네. 먹튀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뭐 삼성 사례 여러 뭐 기업 중소기업 사례들이 있지만은 네.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또 높여야 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뭐 차이나 머니든 러시아 자금이든 이런 돈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 먹으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네. 실효세율과 시대 흐름이 앞으로 상속세율의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재정 지출과 세금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앞으로 국회와 또 정부의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학 교수, 서지용 교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